안녕하세요. 이투수 현수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5월 학력평가 생활관리 전문항 해설 바로 들어갑니다. 난이도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사실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중하 정도로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6평이나 9평이나 수능 정도의 난이도에 비하면 꽤나 쉽게 나온 편이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이 잘 분석이 돼 있고 기출문제들에서 쌤이 강조했던 포인트들 혹은 혼자서라도 자체적인 분석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은 이번 모의고사를 크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제시문이나 선지들 안에서 충분히 추론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싹 다 나왔기 때문에 1번부터 해가지고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은 행위자가 행동이나 성품에 관한 도덕 판단을 내릴 때 적용할 수 있는 도덕교범의 체계, 그걸 다른 말로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이론을 규칙하고 이걸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론, 규범, 윤리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윤리학은 개인의 생활과 사회의 구조 및 기능과 관련된 도덕 현상을 경험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해가지고 도덕적인 현상을 경험과학적으로 조사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보통 사회과학의 영역, 뭐 사회학이라든지 문화인류학이라든지 그런 영역의 방식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기술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으면 대놓고 기술윤리학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1번 이론규범윤리학 올바른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정답! 바로 이론규범 윤리학이 말하는 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삶의 지침이 되는 도덕 원리들을 체계화시켜 놓은 걸 이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1번 바로 답이고 2번 이론규범 윤리학 도덕적 성품을 가치 중립적으로 탐구하는 게 아니죠. 도덕적인 성품을 탐구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 가치 중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론규범 윤리학은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의 학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3번 기술윤리학 도덕적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건 메타윤리학이 하는 일이니까 바로 탈락이고요. 4번 기술윤리학 현실의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거 그런 건 규범윤리학이 하는 일이죠. 어떻게 도덕 문제를 해결할까? 도덕적 딜레마의 해결책 이런 걸 도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것은 규범윤리학이고 5번 가와나 도덕 관행을 관찰한 뒤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거 기술윤리학이 맞고 이론규범윤리학은 해당되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건 기술윤리학이 하는 일이고 애초에 이론규범윤리학이나 뭐 실천규범윤리학이나 규범윤리학들은 도덕적 정당화와 당위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뭐 가치 중립적으로 이런 표현하고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2번입니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이다. 역사적 원리를 강조하는 사람 바로 보면 나와야죠. 노직. 역사적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과거 행위가 옳았다면 정당했다면 사물에 대한 차별적인 소유 권리도 생기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응분의 자격도 생겨나는 것이야 라는 얘기는 뭐 쌤이 기출의 메타 같은 커리큘럼 하면서도 엄청 많이 강조했던 되게 중요한 제시문이고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이전 양도를 해서 혹은 취득을 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얻어냈다면 거기에 대해서 차별적인 소유권, 절대적인 소유권도 있지만 응분의 자격마저도 정당한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게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를 노직이 했다는 거. 원초적 입장 롤스겠죠. 합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의 원칙이 선택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롤스가 얘기를 하거든요. 나의 이익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에 의해 얻어진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들을 다룬다. 사회적 협동에 의해 가지고 사회적인 이득이 얻어진단 말이야. 소위 말하는 사회협동체라는 게 만들어낸 이득을 어떻게 분배할까?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끼리 약간 상충되는 요구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더 많이 분배해줘. 쟤보다는 나한테 좀 더 많이 분배해줘.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결국 정의의 원칙이라고. 평등한 기본적 자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나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지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롤스의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죠. 1번 노직.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은 교정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유롭게 양도받았다고 해도 교정의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자유롭게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그 전에 이미 한번 강탈을 당했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이전되거나 취득된 그런 소유물이었다면 지금 내가 이 사람한테 자유롭게 양도받았다고 해도 그 전에 어떤 부정의가 벌어졌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교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자유롭게 양도받은 소유물이라고 해도 그 전의 과정에서 이전 양도되는 과정에서 속임수나 강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나 최초 취득의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면은 교정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셔야 되고 노직이 그래서 역사적 원리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이 물건의 역사를 다 봐야 된다는 거지. 정형적 원리에 따른 분배는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한다. 노직이 항상 하는 얘기고 쌤이 엄청 강조하는 기출의 메타에서 요거 필기까지 따로 해가면서 정리해줬던 내용이죠. 노직은 정형적 원리를 싫어해요. 왜 정형적 원리를 싫어합니까? 정형적 원리는 답정너식 분배 원리인데 이렇게 답을 정해놓고 정의로운 결과를 딱 정해놓으면은 현실의 분배 결과가 그런 식으로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정의로운 결과대로 그대로 안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현실의 분배 결과를 내가 미리 정해놓은 이 이상적인 정의로운 결과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재분배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재분배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보통 국가라든지
중앙분배처라고 불리는 어떤 강한 사회 집단, 대표적으로 국가 같은 애들이 막 재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 정의로운 결과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부자들한테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뺏는 그런 모습으로 이전 양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통 국가 같은 애들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아마 부자들이 가지고 있겠지. 근데 그거를 이전 양도를 강제로 시켜버리는 거야. 막 재분배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재분배를 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전 양도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경적 원리가 좋지 않다라고 노직이 얘기한다는 그 논리, 쌤이 개념 완성 때도 알려줬고 기출의 베타 때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 논리를 기억만 하고 계시면 너무너무 쉬운 정답이라는 거지. 3번 롤스, 차등의 원칙에는 상호 이익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또 쌤이 누누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차등의 원칙이란 건 상호 이익의 원칙이라고. 천부적 재능을 잘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불평등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상호 이익이란 말이야. 이 천부적 재능을 뛰어나게 타고 태어난 사람들도 아래쪽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을 해주기 때문에 천부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돈을 버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천부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익도 증가하는 이 차등의 원칙에서 얘기하는 그 조건적인 그 상황이 결국은 상호 이익의 상황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호혜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4번 롤스, 원초적 입장에 당사자는 자신과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하다. 자신의 이익에 무관심하면 큰일 나죠.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한 거 맞습니다. 상호 무관심하다고 표현하죠. 타인의 이익에 무관심해. 그래서 쓸데없이 동정심이나 질투심 같은 쓸데없는 감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자기 이익엔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고 그걸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락.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번 갑과 을, 분배의 공정함은 절차보다 결과의 공정함으로 보장된다. 말도 안 되는.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이고 결과보다 절차의 공정함으로 보장되는 거를 주장하는 게 절차적 정의관이라는 단어의 뜻이기 때문에 둘 다 절차적 정의관이니까 위치 바꿔줘야 둘 다에게 맞는 선지 되겠어요. 결과를 정해두고 가는 거는 롤스 로직 둘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분배 정의 문제. 3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문화주의와 샐러드 보울 이론이나 용광로 이론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면서 읽어봅시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다문화 사회에 들어갔어. 다문화 사회를 맞이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 통합을 위해 주류 문화에 이주민 문화를 편입시키는 동화주의 정책을 시행했어. 이 정책은 주류 문화를 이주민 문화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고 이주민을 주류 문화에 동화시켜야 될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데 그 결과 이주민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을 무시해서 오히려 문화 간 갈등을 발생시킨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 비판을 하고 있죠. 이러한 갈등을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서 아주 대등하게 인정하는 게 샐러드 볼 이론이잖아. 이거 국수 대전 모델. 그러니까 다원주의보다 더 빡센 완벽하게 평등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주민 문화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든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샐러드 볼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동화주의와 다르게 어떤 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그렇게 펼쳐야 될 이유가 있는가. 샐러드 볼 이론이 어떤 부분에서 좋길래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가.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를 위해 이주민 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건 전혀 샐러드 볼 이론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똑같다는 입장이지 대등하다는 입장이지 한쪽이 우월하다는 입장이 아니고 주류 문화의 우위를 전제로 이주민 문화에 대한 관용을 지향하는 거는 다 원주의에 해당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류 문화가 중심인 건 맞지만 그래도 니네의 정체성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관용의 태도를 가져가는 건 다원주의의 입장이고 3번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거는 동화주의 얘기니까 탈락이고 이주민 문화와 주류 문화의 차이를 없애서 문화적 당일성을 추구하기 문화적으로 똑같아진다 이런 거 추구하는 거 전혀 샐러드 보울 이론이 아니죠. 서로 각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샐러드 보울 이론이고 5번 이주민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이주민을 자율적 주체로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샐러드 보울 이론이 동화주의와 다르지. 동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 문화 니네 고유성 인정 안 할 거야. 완벽하게 우리 문화에 통합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샐러드 보울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고유성 인정합니다. 모두가 대등합니다. 자율성을 인정해 줄게요.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줄게요. 라는 입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하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이거는 동화주의, 다원주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글만 읽어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에 해당되죠. 4번입니다. 갑.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사람들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인이라는 게 원래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거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원래 인간의 본성 안에 도덕성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걸로 시작이 느껴지죠. 그리고 인과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쪼개 긍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교인 것도 크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닭과 개를 잃어버리면 찾을 줄 알면서도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하는 방법이란 자기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여기 한자가 구방심인데
잃어버린 마음을 구한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 한자를 막 읽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걸 보고 이게 유교구나라는 것만 알아보면 되고 사실은 맹자거든요. 구방심이란 말을 한 사람은. 인의예지라는 게 우리의 본성으로서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그걸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맹자의 입장이긴 하단 말이지. 뭐 근데 유교인 것만 알아도 큰 문제는 없어. 알고 있죠? 원래 이런 유교, 불교, 도가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는 그냥 유교, 불교, 도가 중에 뭔지만 구분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을 억지로 애써서 인의를 찾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히는 것이다. 더 억지로 애써서 인의를 찾으면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순간 뭐야? 인의 이런 개념을 부정해버리는 그 딱 입장. 도가죠. 유불도 중에서는. 인의라는 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도덕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서 멀어지는 길이야. 그냥 인위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무의 자연의 태도로 인의 같은 개념에 집착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덕에 따라 행동하고 도에 따라 살아가는 진인은 항상 즐거운 상태를 유지하고 부족함이 없어 세상 미래에 얽매이지 않아. 인위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즐겁고 오히려 행복하고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도가 입장이고 기억 유교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여 사단을 형성해야 된다. 사단은 형성하는 게 아니죠. 사단은 확충하는 거죠. 이런 단어 기억나십니까? 사단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네 가지의 마음 혹은 감정을 뜻하는데 측수사시 기억나니?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그런 것들은 원래 우리가 타고 태어나는 선천적 요소이기 때문에 선천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형성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안 된다고. 원래부터 타고 태어난 거니까. 사단을 끌어올린다, 확충한다 이런 얘기는 말이 되는 거지만 형성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사로운 욕망 제거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사욕을 제거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단을 형성이 틀렸습니다. 확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덕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니은 도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정신적 자유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당연하지. 도가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정신적 자유의 경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소요유의 경지 뭐 이런 거에 도달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지. 디귿 유교랑 도가 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의의 덕을 함양해야 된다. 도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 억지로 애써서 인이 찾는 거 그 자연스러운 본성을 어지럽힌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교 놈들 같이 인위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놈들이 만들어낸 그런 인위적인 도덕성, 인의 같은 개념 그런 거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도가 입장이기 때문에 유교만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도를 실현한다는 얘기는 유교, 불교, 도가 다 써요. 도를 실현한다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뭐 정도 의미로 생각하면 돼. 리을 갑과 을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타고난 본성을 실현해야 된다. 유교나 도가나 유교 입장에서 특히 맹자 입장에서 타고난 본성은 뭐겠어? 사덕. 우리의 도덕적 본성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 도가 입장에서 타고난 본성이라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4번 니은 리을로 나온다는 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5번 시민불복종 관련 문제군요. 갑 누굽니까?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라는 게 정당화가 되려면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정도의 이 불복종의 정당화 여부가 달려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법과 부정의가 심각하게 부정의할 때 불복종이 정당화되지.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고 조금 부정의한 수준이면 그냥 준법의 의무가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롤스가 제시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개념 완성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시민은 부정의한 법에도 따라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서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의로운 사회의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자연적 의무라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연적 의무는 준법의 의무란 말이야. 법을 지켜서 내가 살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 다만 심각한 부정의까지 가게 되면은 불복종을 하게 될 의무도 생기는 거지. 권리도 생기는 거야.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 그럼 그걸 묵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진 않아. 그러면 이제 저항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롤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가지고 시민복종 얘기하는 거는 싱어죠. 공리주의적 접근법에 따라 시민복종은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민복종은 훌륭한 수단이다.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에서 동물들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그런 걸 공중에게 알리려는 목적은 시민불복종이라는 불법적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 같은 데서 동물들이 너무 학대를 당하고 그러면은 싱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익평등 고래 원칙을 추구하기 때문에 동물들의 고통이나 쾌락도 인간의 고통이나 쾌락이랑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동물들이 이만큼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이런 법 같은 것들이 시행되고 있으면 이런 건 진정한 민주적 결정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동물식 여러 실험실이나 공장식 농장 같은 것들이 공리를 엄청 저해시키고 있는데 동물들에게 너무 과도한 고통을
활동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사회의 공리를 엄청 저해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가지고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뭐 판단 같은 걸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면 이건 진정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거야.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질러가지고서라도 사람들에게 어그로를 끌어서 동네 사람들 이거 보세요. 동물 학대하고 있어요.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진정한 민주적 결정이 다시 내려지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시민부복종은 정당하다. 그거 공리를 증진할 거다. 이런 식으로 싱어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법을 없애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가지고 해나가는 거지. 기억 롤스,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법에 대해 불복종이라 한다. 모든 법은 아니고요.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불복종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본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에 대해서 불복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침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복종하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조금 부정의한 수준이면은 준법의 의무가 우선이니까. 조금 부정의한 법에도 일일이 불복종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국가가 막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그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니까. 니은 롤스,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불복종의 방식이 될 수 있다.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한 위반도 시민불복종의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죠.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간접적 불복종 떠올리셔야 돼요. 간접적 시민불복종. 직접적으로 내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불복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직접 불복종이라고 부르지만 간접적인 불복종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법이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직접 불복종하기에는 이 나라의 체제나 이런 거를 위협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직접 불복종을 안 하고 다른 법을 대신해 가지고 어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간접 불복종의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개념 완성 때나 기출의 메타 때나 충분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알아두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접적 불복종의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원래 내가 심각하게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법은 저기 있고 저 법을 직접 어겨버리면 막 반역죄 이런 거라서 그럼 반역죄를 시민복종하려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러야 되는데 그럼 국가 체제가 위태로워지는데 그건 안 돼. 직접적으로 이걸 불복종 못하겠다. 그러면 신호등법 같은 거라도 대신 어겨야지. 딱히 부정의하지도 않은 그런 법을 어겨서라도 어쨌든 어그로를 끌어서 저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을 없애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간접 불복종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디귿 싱어, 동물의 이익 관심을 옹호하는 시민복종 정당화될 수 있다. 싱어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싱어는 동물의 이익도 평등하게 고려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동물들을 너무 과도하게 학대하는 그런 동물 농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싱어는 그게 되고 롤스 같은 경우에 딱히 그런 얘기는 안 한다는 게 좀 중요합니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 공유된 정의관, 만을 시민부복종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싱어 같은 경우에는 공리를 저해시키는 여러 가지 법들, 여러 가지 제도들, 정책들, 결정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불복종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롤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그중에서도 차등의 원칙은 또 빼고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그런 법이나 제도나 명령이나 정책이나 결정이나 처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롤스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따지면 동물의 이익 관심은 관심 주제가 아니거든. 근데 싱어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 어차피 공리가 심각하게 저해되면 그걸 부정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리얼, 롤스랑 싱어,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가 되면 시민불복종 하면 안 되겠지. 당연하지 않니?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야. 시민복종은. 가끔씩 상황에 따라서 폭력을 쓰는 시민복종 이런 게 일어나면 그런 것들은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가 돼서 정당화가 안 되겠지만 시민복종이 말 그대로 그 자체로 다수를 위협하려는 시도라면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당연히 되겠죠. 아니 다수를 위협하는 그런 시도가 되면 안 된다고. 롤스랑 싱어 입장에서 위협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확히 뭐야? 다수를 설득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고 다수에게 요청하고 호소하는 그런 시도가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원래 시민복종은 위협이나 강제나 강요 같은 게 보통 아닙니다. 시민복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호소고 설득이고 청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롤스와 싱어의 공통 입장이라는 거. 6번, 사랑은 기술이며 이를 습득하려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났어. 에리 프롬이야. 그치? 사랑의 기술. 구체적으로 우리는 습득하려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선천적인 거 아니라는 소리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랑이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네가 느끼고 막 빠지고 이런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받는 이의 성장과 행복을 바라는 능동적 갈망이고 생산적 활동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면서 그걸 통해서 나도 더 성장하는 나의 잠재력이 실현되는 이런 활동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또한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잘못돼서 네가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 내 남자친구가 쓰레기라서 내 여자친구가 좀 이상해가지고 네가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니야. 네가 연애를 못하는 건 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네가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사랑할 사람을 찾는 거에 노력하지 마. 자꾸. 대상의 문제가 아니니까. 문제는 뭔 줄 알아?
사랑할 줄 하는 힘을 키우는 걸 위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더불어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인간 자체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나와 있고요. 따라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 너 자신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만일 어떤 사람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거야 라는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글에 있는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독해에서 알아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1번 사랑에 대한 지식은 배움의 노력 없이도 저절로 습득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식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방금 위에서 얘기했는데. 2번 사랑의 기술이란 건 에릭 프롬에 따르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오랜 기간이 걸려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은 서로 양립할 수 있다. 당연하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정답인 거죠. 3번 사랑은 능동적 활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다. 빠지면 안 돼. 빠지면 수동적인 거야. 능동적 활동이 아니라 그래도 안 되고 능동적 활동인 거고 사랑이란 건 수동적 감정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매력에 빠지고 이런 거는 수동적 감정으로 사랑을 경험하는 거거든. 그냥 내 의지랑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에리 프로이 말하는 제대로 된 사랑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4번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 써야 된다. 방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 그랬지, 그치? 기술을 습득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 대상을 찾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대상을 찾는 거에 집착하는 건 오히려 사랑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5번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자기 만족을 위해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런 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에리 프롬의 기출문제 제시문이라든지 선지에서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 생산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산성,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하고 그걸 얘기를 할 때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 만족만큼 변화시키려고 한다. 내가 만족하는 방식대로 자주 연락하게 만들고 게임도 못하게 만들고 딱 나에게 맞는 커스텀 여친, 남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경하려면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에리 프롬이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7번 가불사상가들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마음을 쓰는 사람 이거 뭐겠어? 노심자.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죠. 이 단어 나오면 노심자 바로 따라 나와야 됩니다. 남을 다스리며 몸을 쓰는 사람. 노심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을 쓰는 사람은 노력자, 힘을 쓰는 사람. 노력자는 남의 다스림을 받는 농사꾼들. 이렇게 나눠놓은 거 누구예요? 맹자죠. 대인과 소인을 노심자와 노력자로 나눈 사람. 다스리는 자의 세 가지 보배는 토지, 백성, 훌륭한 정치이다. 만약 재물을 보배로 여기는 통치자가 있다면 돈을 막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통치자가 있다면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고 토지와 백성과 정치를 훌륭하게 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 백성은 제 피땀으로 얻은 것을 스스로 쓰니 하늘이 너그럽게 봐주겠지만 목민관 얘기가 나왔으면 사실상 끝난 거죠. 정약용입니다.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 목민관은 백성의 피땀을 녹봉으로 받아 쓰니 백성들의 세금을 결국 녹봉으로 받아 쓰는 거 아니야. 임금으로 받아 쓰는 거니까 하늘이 그의 허물을 경계하면 엄중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좀 엄격할 필요가 있어. 백성은 자기가 스스로 생산한 걸 자기가 쓰잖아. 하늘이 좀 너그럽게 하는 건데 목민관은 결국은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 하늘이. 목민관은 항시 백성을 편안히 할 방도를 지성으로 행해야 되고 열심히 지성으로라는 얘기가 열심히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심히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헤매야 된다. 기억 맹자. 통치자는 백성의 모범이므로 모든 일에 탁월해야 된다. 모든 일에 탁월해야 되는 건 아니죠. 통치자 뭐만 하면 됩니까? 다스리는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맹자같이 분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모든 일을 다 잘할 필요는 없어.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 여기 분업을 주장하는 맹자, 순자, 공자 등의 입장입니다. 니은 정약용. 목민관은 자신의 공무상 잘못에 대해서 관대하라 그럴까? 내가 공무상, 내가 공적인 일을 하다가 잘못을 하면 관대한 게 아니라 엄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 방금 전에 그 허물을 경계하면 엄중히 할 것이다. 하늘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관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엄격하게 대하라는 얘기인 거죠. 답은 디귿 리을이겠군요. 갑과 을. 공직자는 백성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당연하죠. 그렇죠.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재물을 보배로 여기는 통치자 이런 거 재앙을 불러오게 되고 백성을 항상 생각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백성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맹자가 하는 말이고 그리고 맹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6글자 있잖아요. 무항산, 무항심. 백성의 생계를 잘 유지해줘야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 정약용 입장에서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백성들을 평안히 할 반도를 계속 찾아내야 된다. 이러니까 생계를 유지시켜야 되는 것도 편안하게 하는 방도 중에 하나겠지.
리얼 맹자와 목민관, 맹자와 정약용, 공직자가 사욕을 탐하면 민심을 잃을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재물 보배로 여기면은 재앙을 불러올 거야. 민심 잃을 거야. 이렇게 돼 있고 목민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백성의 피땀을 녹봉으로 받아 쓰는 그런 사람인데 잘못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청렴해야 된다라는 정약용의 얘기로 이어지는 거고 사욕을 탐하는 거 함부로 너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을 탐하는 거 그런 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약용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5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7번에 리을에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쌤 정약용이 대탐이라는 걸 주장하지 않아요? 맞죠. 대탐이라는 걸 주장하죠. 그럼 크게 욕심낸다는 뜻인가요? 맞아. 크게 욕심낸다는 뜻이지. 근데 그건 사욕을 탐하는 거랑 좀 다른 얘기라고. 사욕이란 건 사사로운 욕심, 너의 뇌물 이런 걸 탐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약용 입장에서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냥 대탐이라는 단어는 있잖아. 그런 건 내가 위대한 관리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겠다 이런 걸 탐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탐이라는 단어가 선지로 나오려고 한다면은 사욕을 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사사로운 욕심을 욕심낸다 이런 게 아니고 대탐이라고 표현하면 말 그대로 그냥 크게 욕심낸다. 크게 탐한다. 큰 것을 탐한다. 위대한 관리가 되는 것을 탐한다. 이런 식으로 묘사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8번 가요. 갑. 인간이 자연 에너지를 무리하게 채굴해내라는 도발적 요청을 받을 때 탈은폐가 발생한다. 탈은폐 얘기하는 사람 누구지? 하이데거. 생윤 통틀어가지고 사실상 탈은폐 얘기를 빡세게 한 사람은 하이데거밖에 없다. 자연 에너지를 무리하게 채굴해내라는 도발적 요청은 누가 하는 거야? 기술이 하는 거라고. 이게 기술이. 기술에 의해 가지고 이런 요청을 받게 된다고 인간이란 존재가. 이 과학기술 정확히 말하면 현대과학기술에 의해 가지고 현대과학기술에 의해 가지고 인간이 이런 도발적 요청을 받게 된다고. 그리고 그때 탈은폐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탈은폐라는 게 결국은 자연이라는 존재에 대해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하는 걸 얘기한다고. 하이데거 입장에서 탈은폐라는 건 숨겨져 있는 거를 숨지 못하게 걷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석유 같은 거에 대해 가지고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이 현대 과학 기술이라는 게 탈은폐를 시켜버린데 그 탈은폐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걸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연이란 존재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현대 과학 기술이 개입을 해가지고 얘네들 무조건 에너지를 채굴해내는 도구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현대 기술로 인해 가지고 지구는 한낱 채탄장으로 그냥 석탄 캐는 곳으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 그냥 물건 저장하는 곳으로 탈은폐가 되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도구로서만 탈은폐하게 우리가 인식하게 만드는 탈은폐 시켜버리는 게 바로 요즘의 현대과학기술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본질을 대면하지 못해. 자기 본질을 생각하는 거랑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 계속 그냥 에너지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자연이란 존재를 그냥 철저하게 도구로만 간주하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어느 순간은 자기 자신도 부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비판하는 게 하이데거가 현대과학기술을 비판할 때 나오는 그 탈은폐 논리다. 자연의 품에는 유추조차 불가능한 기상천외한 보물들이 인간에게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어. 자연의 품에 있는 그런 보물들은 인간에게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묘사하면은 얘네들은 원래 인간이 쓰라고 태어난 거야.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고요.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와 해석자. 이 표현 외워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을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자연을 해석해가지고 자연의 질서를 고찰해가지고 자연을 복종시켜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대놓고 인간중심주의자고 이렇게 강경한 인간중심주의자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베이컨이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인간은 당연히 자연을 사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주인격에 해당되는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베이컨이 가지고 가는 입장이라는 거.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권은 오직 기술과 학문에 달려 있어가지고 knowledge is power다. 지식이고 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베이컨이 얘기하는 제시문이고요. 1번 하이데거. 현대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왜곡시킨다. 정답.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철저하게 에너지를 무리하게 채굴해내는 방식으로만 왜곡시켜서 바꿔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현대과학기술의 탈은폐 얘기하는 거고. 2번 자연과 달리 인간은 현대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아까 쌤이 슬쩍 언급을 했지만 인간도 부품이 돼버립니다. 자연만 부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기 자신도 궁극적으로는 기술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부품의 한 요소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라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3번 베이컨. 관찰과 실험은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죠. 관찰이나 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자연의 질서를 고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이 지배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점점 더 나은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인간 중심주의자인 베이컨, 과학 지상주의자인 베이컨의 입장이기도 한 거죠. 과학의 목적은 진리 탐구이므로 인간 삶의 개선과 무관하다. 그러면 안 되죠.
인간 삶의 개선이랑 완전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인간에게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물이라는 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인간이 좀 더 힘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윤택한 생활을 누린다라는 게 베이컨이 말하는 과학기술의 장점이고, 5번 갑과 을, 인간은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인식해야 된다. 하이데거 입장에서 기술이란 걸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인식하면 큰일 납니다. 하이데거는 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우리가 결국 그 기술에 잡아먹히게 된다. 그 기술에 우리가 종속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하이데거가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8번 정답은 1번, 9번입니다. 핵심 쟁점을 찾으면 되는 거죠. 쟁점이라는 거 이제 둘이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보통 그런 거 어디서 나와 있다 그랬어? 아닙니다. 이런 데서 나와 있다 그랬어. 그렇지 않습니다. 요 전후로 어떤 얘기가 나온지 체크하면 쟁점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AI 학습용 데이터는요, 공공재입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생산한 겁니다. 저작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만약 데이터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해 버리잖아요? 나 인정하기 싫은데 만약에 인정해 버린다면 데이터의 수집과 사용이 제한돼서 AI 기술의 발전이 많이 지체되고 관련 산업이 위축될 거야. 그렇지 않아.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공재로 보면은 원저작자의 정당한 노력을 보상할 수가 없어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생산이 멈춰져 버릴 거야. 이거 AI 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야. 오히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싸우는 게 뭐야? 데이터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AI가 막 학습을 하잖아. 챗GPT 같은 애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는데 그 처음에 학습용이 되는 그 데이터를 사람이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저작권을 인정해야 되는가 아닌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을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정해야 된다. 갑은 아니야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저작권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되니까 찾아보면 어딨어? AI 학습용 데이터 원저작자의 저작권은 인정돼야 되는가. 4번이 정답이다 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넘어갑니다. 10번. 사회계약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형벌관이에요. 형벌관.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F에 해당되는 내용. 비판형 문제죠. 갑부터 봅니다. 사회계약의 목적은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 이런 얘기는 뭐 다들 하죠. 특히 사회계약론자들 중에서 뭐 칸트도 있고 뭐 루소도 베카리아도 있지만 루소 베카리아가 이 얘기를 하죠. 계약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게 제일 목적이다. 계약 위반자인 살인자는 조국의 반역자야. 이거 끝났죠. 루소죠. 루소. 맨날 루소가 하는 얘기. 조국의 반역자고 공공의 적이고 국가에서 잘려나가야 된다. 정확히는 뭘 통해서 잘려나가야 되는 거야. 사형당하든지 살인범은 계약을 깼기 때문에 혹은 추방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형벌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루소가 얘기를 하는 거죠. 루소, 갑.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리주의스러운 논거네. 그치? 사실 루소도 이런 얘기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공리주의자들이 좀 더 많이 하는 얘기긴 하죠.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사형이 주는 인상은 대단히 강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장. 사형은 순간적인 강도는 엄청 세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은 주지만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가진다. 이런 얘기 베카리아가 하는 얘기잖아. 종신노역형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 그래서 종신노역형은 지속성까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예방 효과가 높아. 형벌은 오직 보복법에 의해 결정돼야 된다. 보복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얘기는 칸트만 하는 얘기죠. 동해보복법. 형벌은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되는 해악을 똑같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야. 그게 정언명령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생과 사 사이에 동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놈은 지도 반드시 죽어야지만 동해보복이라고 할 수 있어. 시민사회가 해체될 때조차도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돼야 돼. 왜? 정언명령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처형돼야 된다라고 칸트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루베칸 이렇게 잡아놓고 A부터 봅시다. A는 루소가 베카리아한테 하는 말이어야 되거든요.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임을 간과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중한 범죄라는 걸 베카리아가 전혀 간과하지 않아요. 베카리아는 다만 그런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내리면 안 되고 종신노역형이 낫다라는 거지. 사실 오히려 이거는 베카리아가 하는 말에 조금 더 가까워.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는 가장 중한 범죄다. 그래서 베카리아가 실제로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은 우리가 사형이라는 거는 금지해야 되지만 없애야 되지만 종신노역형으로 대체하는 게 훨씬 더 낫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사형을 내려야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이 범죄자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라의 존립을 위험에 처하게 할 정도. 그런 정도라면은 그래 사형을 지금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좀 내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없어지는 게 맞아. 이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 실제로 기출됐던 제시문이거든. 그러니까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범죄고 가장 심각한 범죄다.
공리주의자들 입장에서 사회의 공리를 많이 저해할수록 중한 범죄가 될 텐데 이 사회의 존립을 파괴하는 거야말로 공리를 제일 많이 저해하기 때문에 가장 중한 범죄다. 가장 무거운 범죄다. 이런 식의 입장은 베카리아가 가질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 벤담이나 베카리아도 가질 수 있는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2번 B와 E 같은 경우에는 베카리아랑 칸트가 루소한테 살인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아님이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야.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맞지. 베카리아 입장에서 살인자는 꼭 사형에 처해져야 될 필요는 없지. 종신노역형이라는 형벌이 있으니까. 근데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루소 입장에서는 어때?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 되나? 아니야. 추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무조건은 아니야. 그러니까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 됨. 이렇게 얘기하면 칸트만 있고 베카리아 루소는 살인자가 종신노역형 받아도 됨, 추방당해도 됨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3번 C, 칸트가 베카리아한테 정의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구한다. 칸트 입장에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 오히려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할 수 있는 비판일 때. 베카리아나 벤담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의 실현이란 건 결국 공리를 증진하는 거고 공리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베카리아나 벤담은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가지고 범죄자를 처벌했을 때 오히려 공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처벌이란 걸 해도 범죄 예방 효과가 없고 그런 경우도 사회적으로 예시를 들자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이 처벌을 해가지고 범죄 예방 효과도 없고 공리 증진 효과가 처벌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안 하는 게 그냥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처벌을 안 해서 범죄자가 느낄 고통을 그냥 제거해 주는 게 낫지. 만약에 처벌이라는 게 제대로 된 공리 증진 효과도 없는데 하는 거는 부질없는 짓이 되는 거란 말이야. 베카리아나 벤담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처벌 안 하는 경우가 베카리아나 벤담 같은 공리주의자한테는 공리를 증진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칸트는 정엄명령에 따른 처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정의 실현을 위해선 범죄자는 동해보복을 무조건 반드시 정엄명령적으로다가 받아야 되는 게 칸트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베카리아나 벤담이 칸트한테 비판할 수 있는 선지로 아주 중요한 선지 되겠습니다. 4번 D, 베카리아가 칸트한테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음. 베카리아 입장에서 맞아요, 틀려요? 맞죠?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형이잖아. 사형은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가 없어. 왜 그러지? 사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을 양도해야 생명 양도라는 게 사회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져야지 만들어질 수 있는 형벌인데 베카리아에 따르면은 우리는 생명 양도권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일 권리도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죽일 권리를 남한테 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베카리아 입장이란 말이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건 베카리아 입장이고 칸트 입장에선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이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비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칸트 입장에서도 사회계약이라는 개념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칸트 입장에서 사회계약은 뭐 생명을 양도하니 많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칸트 입장에서는. 베카리아나 루소한테나 생명을 양도해야 사형제라는 게 정당화될 수 있고 생명을 양도 안 하면 사형제가 정당화 안 되고 그런 건 베카리아나 루소한테나 중요한 거고 칸트 같은 사람은 공적 이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공적인 결정을 내기 위해 가서 사용하는 이성인데 그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의 절대적인 이성적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해서 예지체 인격이 가진 이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 공적 이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동해보복법이 옳은 거네. 동해보복법이 보편화 가능한 법칙이네. 그거에 따라서 형벌의 법칙이 만들어져야겠네라고 사회계약 과정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거 이제 실제 현실에서 동의를 하고 안 했고 생명권을 양도했고 안 했고 이런 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그냥 칸트 입장에서는 그냥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게 사회계약 과정에서 공적 이성에 의해 가지고 옳다고 규정된 거야. 그러면은 그냥 사회계약에 포함되는 거고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동의나 뭐 생명권 양도나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그냥 사회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공적 이성이 그것을 옳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회계약에 포함되고 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5번 F, 루소와 칸트한테 살인자는 시민의 자격이 상실된 선고를 받을 수 있음을 간과한다. 칸트가 간과하지 않아서 탈락. 왜냐하면 칸트 입장에서도 살인을 저지른 놈은 시민적 인격성을 박탈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민적 인격성이라는 게 시민의 자격 혹은 시민의 권리 이런 뜻이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는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당하기 때문에 살인자가 시민의 자격이 상실된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칸트가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선지. 칸트 입장에서 살인자에게 남아있는 인격성은 뭐야?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되지만 생득적 인격성은 남아있는 거라고. 태어날 때 획득한 인간으로서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는 인격성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시민으로서의 권리, 시민으로서의 자격,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당할 수 있다. 11번 가해 주장을 나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 찾아야 됩니다. 반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허용돼야 된다. 대전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허용돼야 된다. 쌤이 이거 어떻게 풀라 그랬어? 대전제랑 결론에서 겹치는 거 날리고 허용되어야 한다 날리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앞에 있는 걸 뒤로. 그럼 어떻게 되지?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걸 반론하면 되는 거잖아. 동물 실험으로 인간 생명 건강 보호 못해. 이거 한번 찾아보자고. 동물 실험은 의학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상관없고요. 동물 실험은 인체 실험이 유발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러면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이런 거랑 상관없고 동물 실험은 인간 생명 건강 보호 못해 라는 얘기를 찾아야 된다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일반에서 적용할 수 없으니까 동물 실험 결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 못해 이런 얘기. 반론으로 적절한 얘기는 3번이 되겠지. 4번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의 생명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것도 동물 실험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탈락이고 동물 실험보다 인간에게 안전한 대안적 방법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동물 실험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반론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다른 선지들은 3번만이 답이 될 수 있다. 12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상적인 담화 상황은 담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담론 윤리를 주장한 하버마스인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고요. 이상적인 담화 상황은 어떤 거냐?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강제 없이 상호 간의 논증적인 담론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막 토론하고 비판하고 이런 담론을 통해서 보편적 합의, 정확히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고 담론 상황이에요. 이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통해 담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처음에 네가 담론에 참여했을 때는 주관적 견해를 들고 올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얘기를 토론장에 와서 자유롭게 해도 돼. 하지만 궁극적으로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했을 때 너는 너만의 주관적 견해는 극복하고 상호 주관적인 합의를 이루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의 주관이 일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될 거야. 너만 가지고 있는 주관적 견해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고. 그러니까 담론이 최초로 진행될 때 처음에 담론에 참여할 때는 주관적 견해를 들고 와도 괜찮지만 나갈 때 담론이 끝났을 때 합의가 됐을 때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요. 합리적 논증과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동기에 근거한 공동의 신념으로 인해 상호 주관성을 확인한다. 이게 다 이런 거라고. 합리적인 논리적 증명,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동기 그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있다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싶어. 서로 논리적으로 증명해보고 싶어. 이런 동기에 근거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종의 신념을 가진다고. 그게 상호 주관적으로 가지는 신념이라고. 너만 가지는 신념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가지는 신념이라고. 우리 모두는 다 합리적인 논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의견의 일치를 이루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토론을 더 잘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는 절대적 참은 아니야. 이거 되게 중요한 편이다. 이것도. 더 나은 주장의 근거에 따라 도달한 잠정적 합의다. 이건 앞으로 문제로 나오기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다고 해도 그걸 절대적 참, 절대적 진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항상 무조건 옳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틀렸다는 게 논증될 수도 있거든. 더 나은 주장의 근거에 따라 도달한 잠정적 합의인 거야. 지금까지 했던 논의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나은 합의였던 거야. 나은 논증이었던 거야.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여기에 합의를 한 거고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버마스 입장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니까 기억해 두시고. 1번 이성적 논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담론에 참여해야 된다. 이성적 논의 능력이 없으면 담론에 참여를 못해요. 이성적인 논의 능력이 있어야 이성적인 토론을 하겠죠. 하버마스가 제일 중시하는 게 논의 능력입니다. 이성적인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언어 능력. 혹은 행위 능력. 이런 거는 담론 참여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필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버마스 입장에서. 이게 없으면 담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당연히 맞죠.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표현할 수도 없고 상대방이랑 같이 합의한 내용을 지킬 수도 없다면 행위라는 건 이제 나랑 상대방이 같이 합의한 만장일치로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거거든. 이런 능력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이성적 논의 능력도 당연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논의 능력이 아예 없으면 담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2번 담론 참여자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비판해도 됩니다. 서로 열심히 논증하고 비판하고 이러면서 더 나은 합의를 통해 가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비판해도 되고 대신에 이 비판에 대해 가지고 또 재비판 당할 수도 있고 재반박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정도도 염두에 두는 거지. 3번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라도 재논의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라고 해도 절대적 참이 아니라 잠정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재논의가 될 수도 있어. 더 나은 논증이 생겨나면은 또 다른 반박이 생겨나고 또 다른 비판 같은 게 생겨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재논의할 수 있는 거야. 4번 담론 참여자의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이 타당성을 가진다. 다수면 안 돼요. 만장일치여야 된다고. 만장일치로 동의된 규범은 타당성을 지니는 게 맞아. 모든 규범이.
모두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건 맞는 말이야. 담론 참여자 모두가 동의한 모든 규범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뭐 잠정적인 합의긴 하지만 절대적인 참이라는 진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당하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근데 모두가 해야 된다고. 만장일치해야 된다고. 5번 담론 참여자의 주관적 견해가 배제될 때 이상적 담론이 실현된다. 최종적으로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하긴 해야 되지만 담론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견해를 다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이거 이해되니? 이거 가지고 페이크 친 거잖아. 최종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할 때는 나만의 주관적 견해는 극복해서 상호 주관적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죠. 근데 담론 참여자가 처음부터 주관적 견해를 다 배제하는 식으로 담론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당장 너의 주관적인 의견 들고 와가지고 토론해야 된다고. 혹은 뭐 너의 감정도 얘기할 수 있고 너의 이해관계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해도 돼. 나 이거 좀 기분 나쁜데? 나는 이렇게 하면 너무 손해인데? 나의 주관은 이런데?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논리적으로 반박되고 증명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좀 더 나은 논의로 나아가게 된다. 그걸 통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담론 참여자의 주관적 견해가 다 배제될 때 이상적 담론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다. 주관적 견해를 궁극적으로는 극복해 나가야겠지만 담론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견해를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13번. 별로 안 어려워.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어떤 종류의 쾌락들은 다른 종류에 비해서 더 가치 있다.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밀이 질적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질적으로 높은 쾌락이 있고 낮은 쾌락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공리의 원리와 같이 갈 수 있어. 질적인 차이를 인정해도. 쾌락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수량에만 의존한 게 누구예요? 벤담이죠. 밀의 스승인 벤담.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 그래가지고 쾌락의 크기만 인정했는데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스승님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질적 공리주의의 밀. 고등학생 A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근데 크게 읽을 필요가 없어. 그렇지? 1번 의무의식에 따라 결시가동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의무의식에 따라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굳이 따지자면 칸트 스타일의 표현인 거고 미리 의무의식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탈락인 거고 2번 굳이 따지면 칸트의 입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의무의식에 따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게 도덕적이다. 칸트. 음식이 주는 쾌락과 기부로 인한 쾌락의 질을 비교해서 선택해라. 이게 미래의 입장이지. 질을 비교하라고. 음식이 주는 쾌락이랑 기부를 통해서 얻는 쾌락이랑 뭐가 더 높겠어? 미래 입장에서는. 정신적 쾌락이 육체적 쾌락보다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이기 때문에 기부로 인한 쾌락의 질이 더 높을 거라고 밀은 생각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비교해가지고 기부로 인한 쾌락의 질이 높으니까 그걸 선택하도록 해라.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3번 기부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손해는 고려하지 말고 선택하세요. 자기 손해도 고려해야죠. 공리주의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줄 때 나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내 손해가 너무 크면 어떻게 돼? 공리가 져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손해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고려하지 말고가 아니라 고려해야 된다. 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공동체의 관습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익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공리주의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공동체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건데. 5번 맛집 방문이 가져올 쾌락과 고통을 양적으로만 계산해서 행동하세요. 양적으로만 계산하면 안 된다고 방금 전에 위에서 얘기했죠. 그렇죠? 수량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질의 차이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다. 정답은 2번으로 마무리되겠습니다. 14번. 감 누군지 금방 알아낼 수 있어. 음악을 비난해야 돼. 그 이유는 악기의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야. 음악을 비난해야 돼.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순간 묵자. 비악사상. 음악이라는 걸 금지해야 된다. 음악을 비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악기의 소리가 즐거운 건 인정. 이거 꽤 중요한 선지입니다. 악기의 소리가 즐거운 건 인정. 음악이 즐거움을 주는 건 인정. 음악에서 악자가 즐거울 낙자기 때문에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백성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만든 악기 연주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사치스럽잖아. 아니 즐겁긴 해. 즐겁긴 한데 너무 사치스럽고 백성들의 이익, 백성들이 먹을 거 제공해 주는 거 그런 거에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 짓이나 하고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교리가 실천이 안 되는 거야. 묵자의 겸의 교리가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게 좋은 거다. 마치 공리주의자스러운 논거인데 천하의 해독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음악이야. 음악이라는 게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냐고. 사람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즐거운 거랑 별개로 음악을 금지해야 된다. 비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묵자 입장인 거고 예의는 모든 것을 따로 구분하는 예를 엄청 강조하고 있는 사람 보통 누구예요? 순자죠. 순자 음악 파트, 예술 파트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구별하고 음악은 즐거움으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화합하고 그러니까 예의는 구별의 역할을 하고 음악은 화합의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것도 순자기도 합니다. 예악 사상이죠. 그러나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성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여기서 순자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성정을 변화시켜. 이거 무슨 말이야? 본성과 감정을 바꾼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본성을 바꾸는 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밖에 없단 말이야.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놓고 얘기하는 건 순자밖에 없다고. 예의와 음악은 사람들의 본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옛 임금들이 그렇게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백성들을 예의와 음악으로 이끌어서 화목하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순자의 성악설 얘기가 바로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기억, 묵자,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야 된다. 그게 묵자의 입장이야. 묵자는 항상 겸의 교리를 얘기하면서 평등한 사랑, 분별하지 않는 별애가 아닌 겸애, 평등한 사랑, 그리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리즉 의, 의증리 이렇게 둘 다 표현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익이 곧 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로움의 관점에서 이로움을 최대한 증진시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교리라는 걸 주장했단 말이야. 이로움의 관점에서 음악을 평가해가지고 음악이 이로움을 못 주니까 금지하자 이런 얘기로 가게 되는 거죠. 니은 순자 예의가 아닌 음악으로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된다. 여기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예의와 음악으로 이끈다라고 돼 있지. 예의가 아닌 음악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예의와 음악을 함께 써가지고 백성의 마음을 교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디귿, 묵자랑 순자. 음악은 백성에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묵자도 방금 얘기했죠.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야. 즐거운 건 인정. 그러니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건 묵자도 인정. 순자도 즐거움으로 인도한다는 얘기했으니까 즐거움의 감정을 유발한다는 건 둘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제시문에 적혀있는 독해 문제죠. 리을, 음악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묵자 입장에서 해독을 물리치는데 도움이 안 되고 음악이라는 게 이익을 못 주고 오히려 사치스러운 취미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익을 더 떨어뜨리고 이러면 혼란을 유발할 거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순자 입장에서는 어때? 음악이 나쁜 방향으로 가면은 사회 혼란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순자가 음악이 무조건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 음악 중에는 나쁜 음악도 있다라는 걸 순자가 되게 강조하고 이 정도는 지금까지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풀면서 이미 봐오셨어야 돼요. 음악은 올바른 방향으로 예의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만약에 예의와 맞지 않은 음악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본성을, 악한 본성을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음악을 올바른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순자라고.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도 음악은 사회 혼란을 없애는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사회 혼란을 더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 기역, 디귿, 리을로 나오는 거 마무리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5번. 자, 15번입니다. 가의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되는 적절한 진술. 벤 다이어그램형 문제, 자연과 인간윤리, 뭐 크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개체가 믿음, 지각, 기억, 개체로서의 복리 등을 가질 경우 그 개체는 삶의 주체가 된다. 삶의 주체 얘기하는 건 역시 아시다시피 레건이고 삶의 주체는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자원처럼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레건이 맨날 하는 얘기니까 레건 적어주시면 되겠고 모든 유기체는 자신을 보존하고 고유의 선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고유의 선을 향해 움직인다. 이런 표현들은 다 테일러가 맨날 쓰는 표현이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고유의 선을 향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유기체냐 아니냐를 가르는 특징이 된다라는 거 테일러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병. 인류는 생명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 돼야 된다. 생명 공동체를 엄청 강조하고 있고 거기서 인류가 평범한 구성원이고 대지윤리 얘기도 나오고 그럼 레오폴드지. 레오폴드. 인류가 동료 구성원과 생명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존중할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레오폴드가 얘기하는 대지윤리의 기본이고. A부터 보면은 레건만의 입장입니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레건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모든 개체가 다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탈락입니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 친구들을 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들, 여러분이나 뭐 쌤처럼 그냥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소위 도덕적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혼수 상태 인간이라든지 되게 어린 애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도덕적 무능력자로서의 인간이고 삶의 주체인 동물들 있잖아. 한 살 이상의 포유동물들, 걔네들도 도덕적 무능력자지만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들, 그러니까 뭐 말미잘이라든지 막 이런 애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식물 혹은 뭐 무생물 이런 존재들도 다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개체라고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개체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넓어. 삶의 주체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한 살 이상의 포유류, 삶의 주체로서의 동물들만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게 아니라
삶의 주체가 아닌 동물도 도덕적으로 무능력하고 식물도 도덕적으로 무능력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개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 그건 아니죠. 삶의 주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게 레건의 입장이니까. 니은 B, 레오폴드의 입장. 생태계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인간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레오폴드 입장에서 그럴 때가 있죠. 레오폴드가 그래서 사슴 사냥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슴이 너무 많아지면은 사슴들을 인간이 좀 쏴서 죽여서라도 생태계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개입이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테일러나 레건 입장에서는 레오폴드처럼 이런 얘기를 못하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고, 특히 테일러 입장에서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테일러도 생태계의 안정성이란 걸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불간섭의 의무 같은 것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야. 테일러 입장에서 우리는 생태계라는 거를 좀 보호할 필요가 없지 않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들,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생명 개체들이 그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인간의 개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테일러 입장에서 정당화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일러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이건 테일러의 입장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 테일러가 생태계를 막 아무 가치 없이 쓸모 없이 처리하는 게 아니고, 테일러 입장에서 생태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그 안정성 회복이 생명 개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걸 위해서 인간이 개입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테일러 입장에서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불간섭의 의무가 있지만 그 불간섭의 의무라는 거에 예외도 있다. 간섭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고유의 선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생명 개체의 고유의 선을 지키기 위해서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게 생태계 안정성 회복을 통해서 생명 개체들의 고유의 선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개입하는 게 맞다라고 테일러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결론 내시면 되고, 디귿 C 같은 경우에는 레건과 테일러, 레오폴드 빼고 생태계 그 자체는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레오폴드 입장에서는 될 수 있잖아요. 생태계 그 자체 혹은 생명 공동체 전체가 우리의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되고 내재적 가치가 있고 이런 얘기를 레오폴드만 하고 나머지는 전일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체들만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보통 하는 편이죠. 생태계 그 자체가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는 테일러랑 레건까지만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리을 D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공통점,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건 당연히 허용될 수가 있죠. 모든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다 허용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일러 입장에서 인간이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거 크게 문제 없고요. 레건 입장에서도 대지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거 크게 문제 없고 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레오폴드 입장에선 대지라는 것이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고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지를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단 말이야. 물론 윤리적이고 심미적 관점으로 동시에 바라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경제적 관점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걸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번도 정답 찾아봤고요. 16번 갑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롤스죠. 원조 파트에서 질서정연한 만민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롤스죠. 원조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결과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조의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고,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원조해야 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싱어겠죠. 둘 다 의무를 가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노직이랑은 좀 다르죠. 노직은 자선적 원조고 롤싱은 의무고,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절대적 빈곤이 있다면 그 절대적 빈곤을 막으면 우리가 중요한 걸 희생하지는 않으면서 절대적 빈곤을 막아준다면 공리가 증진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공리 증진을 위해서. 원조의 목적은 인류의 이익, 공리를 증진하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기억, 롤스.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간의 부를 재분배해야 된다. 롤스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원조의 목적이라는 게 롤스 기준에서는 모든 국가가 다 질서정연해지는 것, 그게 원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롤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국가 간의 부를 꼭 재분배해야지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국가 간의 부를 나눠줘야지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개선해 주는 게 롤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더 중요한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부를 재분배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의 재분배가 꼭 필요한 건 절대 아니라고 롤스가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요거를 생각한다면 재분배해야 된다라는 건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니은 싱어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싱어 입장에서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서 원조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죠. 공리 증진을 위해 가지고 원조를 할 때 물가가 좀 싼 나라,
그리고 절대 빈곤자들이 좀 더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에 우선적으로 원조를 하는 게 더 필요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공리를 증진하는 데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디귿 싱어, 풍요로운 국가의 절대 빈곤층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풍요로운 국가에 살든 안 살든 절대 빈곤층이라면 심각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물가가 비싼 나라일 거기 때문에 풍요로운 국가라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가난하고 빈곤한 물가가 훨씬 싼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 원조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절대 빈곤층이. 하지만 그래도 원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 절대 빈곤하다는 건 엄청나게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리얼, 갑과 을, 특정 빈곤국에 대한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롤스나 싱어 입장에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있죠. 특정 빈곤국, 조금 상대적으로 가난하더라도 이 나라가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단 말이야.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단 조금 가난해도 시스템을 잘 만들고 제도를 잘 만들어서 공유된 정의관을, 공적 정의관을 잘 반영시켜가지고 이 빈곤국이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원조 중단 바로 들어가는 거죠. 롤스 입장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순간 원조는 중단이니까. 싱어 입장에서는 특정 빈곤국에 대해 가지고 원조를 하다가 이 빈곤국이 원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빈곤국이 원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책을 시행해. 뭐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오면 북한 같은 케이스. 빈곤국에다 원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우리가 돈을 보내주니까 핵을 만드는 거야. 자꾸 막. 자기 인민들한테 지원은 안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원조를 통해서 공리를 증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다라고 싱어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니은 디귿 리을로 마무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17번입니다. 가의 사상과 가불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한번 찾아봅시다. 갑.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이성이 찾아낸 계율이다. 자연법은 이성이 발견한 규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홉스거든요. 자연법이라는 건 평화의 조항, 이성이 찾아낸 규칙, 이런 표현들. 평화의 조항. 자연 상태에서 만만투를 겪다가 인간이 공포심에 기반해가지고 이성을 발휘하니까 이걸 발견한 거야. 평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일종의 전략 같은 거지. 이걸 따라야 되는 거야. 이성은 가혹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적절한 평화의 규약들을 시사한다. 이게 자연법이라는 거죠. 평화의 조항. 그 결과 만인이 만인과 상호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과 상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리바이어던이라는 얘기를 홉스가 쓰는 홉스 책 제목이기도 하죠. 리바이어던. 전제군주 혹은 국가가 탄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을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은 누구도 타인의 재산에 대해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재산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 사람이면 로크라고 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연 상태에도 재산이라는 개념이 정당하게 존재하고 그 재산에 다른 사람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자연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가르쳐. 이렇게 얘기하면 로크라고 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홉스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재산권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루소 입장에서도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불평등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정당한 재산권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는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로크의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생명, 자유, 자산을 보호하는 장치가 결여돼 있어. 특히 공통의 동의를 통해 입법된 법률도 없고 공정무사한 재판관도 없고 아직은 입법권이나 행정권 같은 게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부 권리를 넘김으로써 시민사회를 만들고 그거에 구속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로크 입장인 거죠. 기억! A는 홉스가 예스고 로크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연 상태의 개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는가? 홉스가 말하는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자연권이죠. 자연권. 이게 홉스의 자연권이야. 근데 로크 입장에서는 개인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못해. 홉스의 자연권은 만물에 대한 권리가 맞아. 세상 만물에 대해 가지고 나의 힘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이렇게 보통 표현이 되거든. 그 외우라고 쌤이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 안 외우시면 문제 틀리는 거죠. 홉스 입장에서 맞는 얘기인데 로크 입장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의 재산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재산권이라는 게 타인의 재산도 있고 나의 재산도 있고 그렇다면 홉스 입장에서는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 가지고 말 그대로 내 힘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지만 로크 입장에서는 나의 재산이 있고 네 재산이 있으면은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는 얘기 못 한단 말이야. 남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지는 않으니까 홉스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로크는 못 쓰는 표현이라서 이게 맞는 선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선지인 거고 홉스와 로크의 자연권이나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선지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 A 같은 경우에도 홉스가 맞고 로크가 틀려야 되는데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거, 그 사회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 홉스는 맞죠. 전제군주, 절대군주,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통치자 이런 걸 홉스는 주장하고 로크는 통치자가 국가 권력을 다 독점하면 안 되지, 그렇지? 입법부나 행정부가 권력을 나눠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권 분립의 시스템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로크의 입장.
입장이니까 이건 홉스만 맞는 선지로 적절하고 기억, 니은이 둘 다 맞네요. 디귿 B 같은 경우에는 홉스가 맞으면 돼. 자연 상태에 만연해 있는 폭력과 기만은 불이한 행위인가? 홉스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에는 불의도, 정의도, 부정의도 없습니다. 그죠? 홉스 입장에서는 자연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고 자연법을 안 따르는 것이 부정의인. 정확히 말하면은 이 자연법에 기반해 가지고 자연법이 아니라 신약을 따르는 것이 정의고 신약을 어기는 것이 부정의인데 홉스 기준에서는 이 자연법을 따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회계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 신약이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약이라는 약속을 따른다는 건 결국 전제군주한테 복종한다는 거거든. 전제군주한테 복종하면은 정의로운 거고 전제군주한테 불복종하면은 그게 부당한 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회계약 이전에는 신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군주한테 복종하고 말고 그럴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부정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 상태에 폭력과 기만이 만연해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만만투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서로 속이고 이러고 있는 건 맞지만 그걸 불의하다. 혹은 뭐 정의롭다 이렇게 표현하지 못해요. 신약이 아직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정의도 없고 부정의도 없는 상태인 거지. 리을, 로크가 맞으면 되는 거야. 사회계약 이후에는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하는가? 아니지. 자연법의 집행권이라는 건 사회계약 과정에서 국가에 양도되는 거야. 입법부에 양도되는 거라고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연법의 집행권 자체가 소멸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자연법의 집행권이 계약 과정에서 양도가 되어서 국가기관에 의해 가지고 행사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만약에 소멸돼 버린다면 양도한다는 얘기 자체를 왜 하겠어? 양도를 해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입법부나 행정부가 자기 권리를 발휘하는 거니까 리을 선지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다음 18번 갑 생겨나면 죽지 않는 것은 없다. 중생의 죽음은 윤회하여 받은 몸에 온기가 없어지고 덧없이 변하여 오온이 나누어져 흩어지는 것이다. 불교죠, 불교. 윤회 얘기도 나오고 오온 얘기도 나오고 크게 어렵지 않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딱 찍어주면 누가 하는 얘기야? 에피크로스 학파가 보통 많이 하는 얘기지, 그치? 죽음 is nothing. 모든 좋고 나쁨은 감각에 있는데 죽으면 영혼과 몸을 구성하는 원자가 흩어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감각에 따라가지고 나타나는 쾌락과 고통이 각각 선과 악인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없어져서 감각을 어차피 못 느끼니까 쾌락도 못 느끼고 고통도 못 느끼고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에피크로스의 일반적인 입장이죠. 1번 불교 중생은 해탈하더라도 생사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중생은 불교 기준에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정도 알고 있어야죠. 깨달음, 그러니까 해탈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라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계속 윤회의 과정 안에 굴레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해탈하더라도라고 하면 안 되지. 중생은 해탈하면은 그때부터 성인이 되는 거야. 부처가 돼가지고 생사의 고리를 끊고 열반의 경지로 갈 수 있는 건데 중생은 해탈하더라도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해탈을 해버리면은 더 이상 중생이 아니거든. 성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생사의 고리를 끊고 열반의 경지로 가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선지는 틀리게 되는 거죠. 맞게 바꾸려면은 중생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죽더라도 생사를 계속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 안에 갇혀있다.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맞겠습니다. 2번 불교 오온의 무상함을 깨달아. 무상이라는 게 뭐야?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 모든 건 다 변한다. 오온이라는 것도 변하고 우리도 죽을 수도 있고 불멸에 대한 집착 그런 거 끊어내야 된다. 불교가 항상 하는 얘기죠. 2번 정답. 3번 에피크로스 학파 죽음은 고통을 유발한다. 아니요. 고통을 유발하지 못해요. 쾌락을 제거한다. 뭐 쾌락이라는 걸 죽으면 더 이상 못 느끼는 건 맞겠지. 우리가 감각을 못 느끼게 되니까. 근데 고통을 유발한다는 표현은 확실히 틀린 거라고. 죽음이 악한 거다라는 표현도 틀린 거라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 고통도 없고 쾌락도 없으니까. 죽으면 우리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4번 에피크로스 학파 죽음은 감각 능력의 상실을 초래한다. 맞는 말이고요. 여기 다 나와 있던 말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감각 능력이 없어지면 우리가 어차피 선도 악도 없는 고통도 쾌락도 없는 상태로 아예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그걸 왜 굳이 두려워하냐. 진짜 현실의 삶이나 잘 살아라. 그냥 현실에서 아타락시아,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에피크로스 학파고. 5번 불교랑 에피크로스 학파.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 현세에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불교가 하는 말이죠. 죽음 이후에 다시 윤회할 때 좀 더 나은 삶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선업을 쌓아라. 이런 얘기 불교가 하는 얘기고 에피크로스 학파는 죽음 이후의 삶 그런 건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19번. 나름대로 뭐 킬러 주제라면 할 수 있는 평화랑 관련된 얘기. 구조적 폭력은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문화적 폭력은 인간 존재의 상징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상징적 폭력이다. 이런 얘기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뭐 이거 개념 완성 때도 했던 얘기긴 하지만 갈퉁이죠, 갈퉁.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라면.
진정한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이 싹 다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어. 영구 평화 얘기 나오면 칸트죠. 영구 평화를 실현하려면 모든 국가가 공화정이고 모든 전쟁의 종식을 추구하는 평화 연맹이 만들어지고, 이 평화 연맹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 간의 제약이라는 것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 국가 간의 제약이 뭐냐면 결국 국제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평화연맹의 기초에서 국제법이 만들어져야 돼. 이게 칸트의 확정조항 2항 얘기잖아요.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번 갈퉁.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수단과 과정으로 실현될 수 있다. 갈퉁의 입장에서 평화라는 건 무조건 평화적 수단과 과정으로 실현돼야만 되는 거거든. 폭력을 통해 가지고 평화가 실현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갈퉁 입장에서 반드시 평화적 수단과 방법으로 실현되는 게 평화다, 이렇게 얘기한 게 갈퉁이고, 2번 갈퉁.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갈퉁 입장에서 문화적 폭력이라는 건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원래 문화적 폭력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구조적 폭력이나 직접적 폭력을 정당화하고 은폐하고 막 그러는 거거든. 더 확장시키고 더 폭발적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니까 2번 틀린 거고. 3번 칸트. 타국의 정치체제 변화를 위한 폭력적 개입은 허용되면 안 돼요. 칸트 입장에서 아무리 타국의 정치체제가 좀 부정의하고 막 그렇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개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주권 침탈이고요. 칸트 입장에서 모든 국가는 자기 국가의 주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국가를 마치 인격체처럼 생각해가지고 인격체에 우리가 인권을 뺏을 수가 없듯 국가의 주권도 절대 침탈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봐서 폭력적 개입 같은 거 어떤 상황에서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얘가 먼저 나한테 쳐들어왔어. 그럼 방어전 하는 것까지만 허용해주지, 아무리 얘가 나쁜 놈이라고 그래도 먼저 쳐들어가는 건 절대 안 돼. 선빵은 안 되는 거라고. 4번 칸트. 평화연맹의 목표는 국가 간 합병을 통한 세계공화국 설립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합병하면 안 된다니까. 주권을 침탈하면 안 된다고. 합병은 주권 침탈이잖아. 세계공화국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세계공화국을 탄생시킨다. 이런 것도 다 주권을 침탈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칸트가 얘기합니다. 5번 갈퉁이랑 칸트. 모든 전쟁의 영구적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에 필수적이지. 당연히 갈퉁 입장에서는 전쟁이라는 건 직접적 폭력이기 때문에 직접적 폭력 말고도 간접적 폭력도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갈퉁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직접적 폭력이 확실하게 없어지는 것, 진정한 평화가,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갈퉁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칸트 입장에서 영구 평화란 개념이 저거거든. 모든 전쟁이 영구적으로 절대 완전히 없어지는 거.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확정조항 3항이 다 만족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진정한 평화라는 건 칸트 입장에서 모든 전쟁이 앞으로 가능성도 아예 없이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종식되는 거니까 5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칸트 입장에서도 맞는 선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걸로 마무리시킬 수 있고요. 2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종교적 인간, 비종교적 인간 얘기 나오고 이러면 엘리아드죠. 엘리아드. 종교적 인간은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그런 걸 이제 성현이라고 부르는 거야. 절대적 실제, 다른 말로 신이지. 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한 그들은 생명의 기원이 성스러운 존재에 있다고 믿는다. 신의 창조물이 생명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를 초월하면서도 이 세계 안에서 자신을 현현하는 성현이라는 사건을 나타나게 하는 절대적 실제, 신 혹은 성 이렇게 되는 거고, 그들은 생명의 기원을 결국 신이 만들었다고 보는 거야. 반면에 비종교적 인간은 초월적인 걸 다 거부하고 실제의 상대성을 인정한다. 실제라는 게 절대적이지가 않고 어떤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 그거 믿냐 안 믿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걸 이제 실제의 상대성이라고 표현하고, 비종교적 인간의 특징이에요. 근데 엘리아드는 비종교적 인간을 좋게 안 보는 거 알죠? 그러나 그들도 종교적 인간의 후예기는 하단 말이야. 어쨌든 조상이 다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비록 그들은 세속화되기는 했어도, 약간 종교나 이런 걸 안 믿기는 해도 여전히 새해 맞이하거나 뭐 결혼식 하거나 축제를 하거나 생명의 탄성을 기리는 의례, 막 백일 잔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이제 하는 게 전부 다 종교적인 의식이라고 엘리아드는 보는 거지. 비종교적 인간도 본성은 종교적이다. 종교적 인간은 신을 세계의 창조와 무관한 존재로 여긴 게 아니죠. 종교적 인간은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겠죠, 당연히. 2번 비종교적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초월적 존재로부터 도출한다. 이거 종교적 인간이 얘기한 거지. 방금도 얘기했지만 생명의 기원이 성스러운 존재에 있다고 믿는 게 종교적 인간 특이란 말이야. 종교적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초월적 존재, 신으로부터 도출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거고. 3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비종교적 인간은 생명의 근원을 신으로 생각 안 하죠. 비종교적 인간은 이제 진화론 이런 거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아드에 따르면은. 3번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을 절대적 실제가 드러나는 매개로 본다. 종교적 인간은 자연 속에 있는 존재들을 절대적 실제, 신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매개체로 본다. 그게 성현이라는 사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깎아놓은 나무를 통해 가지고 신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는 그런 거, 그걸 성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종교적 인간은 그런 자연 속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다. 성현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인 거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기적들 있잖아. 바다가 갈라진다든지 이러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신이 자기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바다라는 자연물이 절대적 실제 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매개체가 되어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4번 종교적 인간은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의 조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조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종교적 인간이라고 부르고요. 비종교적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종교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해놨잖아. 세속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의례 같은 걸 계속해. 종교적 인간의 후예이기 때문에 어쨌든 종교적인 본성을 다 놓을 수가 없는 거야. 비종교적 인간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자꾸 종교적 제사의식, 제의의식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적 여러 면에서 뭐 생명의 탄생을 기리는 의례든지 뭐 새해 맞이라든지 이런 게 다 종교적으로 행동하는 거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엘리아드의 입장이라는 거. 그렇게 하면 정답 3번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5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우리 끝까지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사실 뭐 어렵다고 느꼈던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쌤 개념 완성이랑 기출의 베타 꾸준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면 무난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풀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기는 해. 만약에 좀 어렵게 느꼈다면은 쌤 커리큘럼 복습이 많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거 좀 다시 반복하시면서 커리큘럼 특히 저스티스랑 기출의 메타만 들으셔도 이 정도 난이도 문제는 다 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복습을 좀 하시고 6평 전까지 한 3회독 정도까지는 하고 둘 다 커리큘럼 둘 다 책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어려운 것들은 생 커리큘럼 다시 듣는 그런 방식으로 복습해 나가면서 6평 전까지 대비를 하고 6평을 좀 보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달려가 주시면 제일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모의고사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쌤은 또 조만간 본 커리큘럼에서도 여러분들 찾아뵙고 6평 조만간 또 치고 나면 그때 해설 영상으로도 찾아올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현수쌤이었습니다.